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관리 관련 금융제도, 담보주택과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MB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기지라는 이름은 미국의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쓰고 있는데, 주택저당 채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을 제공받는 금융의 형태다 해서 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저당담보대출하고의 가장 차이점은 유동화가 돼 있다는 거죠. 유동화. 그래서 담보대출과 MBS의 차이점은 유동화가 되냐 안 되느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융통 빌리죠. 차입을 하고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또 2차 시장에 내다 팔고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럼 거래를 하면서 자금, 돈이 융통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동화를 이루는 과정이고 이제 목표가 되겠죠. 현금화 시키는데 시간이 빠르다. 예, 그래서 유동화를 시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기지는 이제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차 금융기관, 2차 거래시장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게 1차 저당 시장이고요. 저당 대출 기간하고 또 다른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서 저당을 하고 사고 파는 시장이 2차 시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자,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잡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큰 돈이고 장기 저리로 오랫동안 빌려줬기 때문에 저당을 하게 되죠. 반드시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저당 대부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저당권 설정이 되는 시장,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다 해서 1차 시장이고, 1차 시장에서 이제 2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으로 채권을 매각을 하죠. 그럼 바로 현금을 받게 되겠죠. 금융기관. 그래서 빌려준 돈, 차입자에게 빌려준 돈은 30년 동안 나눠서 갚거나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채권을 팔면서 바로 현금화가 되니까 금융기관은 유동화가 되겠죠. 현금 확보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또 투자자를 구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금융기관을 영위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 매각하고 현금을 받고, 그럼 유동화 중개기관은 MBS를 발행을 하고요. 투자자들한테, 기관 투자자들한테 또 현금으로 투자자들한테 받게 되겠죠. 유동화 중개기관도.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금융기관에서 2차 중개 기관으로 넘어가고, 투자자들은 그걸 사게 되죠. 증권화된 것을 사게 되면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2차 저당 시장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그 금융기관이 SPC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직접 MBS를 발행하면은 또 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2차 저당 시장이다.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잘 나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울. 다음으로는 ABS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BS는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MBS, 모기지, 패키드,
시큐리티스인데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가지고 발행하는 증권이다. MBS는. CBO, 이거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다음에 여기는 CLO, 그러니까 요 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채권을 발행, 그 다음에 회사채,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ABS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우리가 배우는 건 MBS다 라고 그 종류, ABS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과 간접 투자 지구. 예, 그래서 간접 투자는 뭐예요? 직접은 실물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직접 투자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접 투자는 직접 실물 거래가 아니라 증권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직접 실물을 보지 않고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게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간접 투자 시장에서 증권을 사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장점으로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자금이 모집이 되면서 어떤 큰 덩어리, 큰 가격의 부동산을 구매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을 투자만큼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던가 유가증권,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서 수익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가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서 하는 일이 되겠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요. 간접 투자 시장으로 이제 더 넓혀가면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 자본의 본질에 따라서 간접 투자 시장의 자본 조달, 운영 형태가 달라지는데,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실물,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이나 우리가 임대 관리하는 그런 걸 직접 하지 못하지만 배당하고 이자, 수익과 자본이득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창출해낼 수가 있지. 부동산은 자산 가치와 사용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할 수 없다. 증권화되고 증권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수익과 자본이득을 만들어내는데 목표가 있는 거죠. 이 부동산 간접 투자는 91년 신탁업법에 의해서 부동산 신탁에 의해서 도입이 되고요. 98년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법이 도입이 됩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전문성이 약간 결여된다는 문제가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한 10여 년 넘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장점,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죠. 2000년 7월에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판매가 됐고, 2001년 부동산 투자 해서법이 제정이 되고, 2002년 1월 최초의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인가를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의 제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죠. 또한 그 니츠는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기보다는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일반적인 투자 기구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상황이 IMF 이후에 이런 금융에 관한 것이 도입이 되면서 개인들은 인식이나 어떤 부동산 간접 투자에 대한 법도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인식이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 돈이 급한 기업들이 구조조정 리츠를 발행해서 그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의 부동산 투자 신탁, 과거의 건설자금 대출 등과 유사해가지고 2002년 이후에는 이제 건설 경기가 좀 활성화됐다. 그래서 프로젝트 대출이 활성화되니까 수탁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은행에 주춤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시장 환경을 좀 자유롭게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2003년 10월 간접 투자 자산 운용법이 제정이 되고 2004년 3월은 시행령이 제정됩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규제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간접 투자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 이후로는 기능별 규제 체계로 통합을 합니다. 권역별이 아닌 기능별 규제 체계로 통합을 한다. 은행, 투신, 보험회사 이렇게 가지고 이런 권역별로 나눴었지만 기능별로 규제 체제가 통합이 된다. 자본시장법은 간접투자법상에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를 승계해가지고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합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간접투자시장과 부동산 간접투자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직접 투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주택이나 토지나 상가, 빌딩 등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임대나 아니면 매각을 해서 매매 차익을 보는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직접 투자다, 부동산 직접 투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간접 투자는 개인이나 기업이 어떤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 중간에 어떤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돈을 투자하고 이 회사들은 주택이나 토지, 상가, 빌딩을 매입을 하고 이걸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매각을 해서 수익이 나면 다시 개인이나 기업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접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BS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간접 투자라는 개념은 2000년도 이후에 도입이 됐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2000년 도입 이후에 한 10년간은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주요 부동산 투자 간접기구 비교를 해볼게요. 리츠가 있고 부동산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PFB가 있어요. 말 그대로 리츠는 부동산에 증권을 발행하고 여기도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부동산 관련에 투자를 해서 돈을 돌려주는 거. 그 다음에 PFV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어컬이라고 해가지고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 회사의 명목 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다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법인세 등록세 감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세우고 건장을 했는데 2015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죠. 그래서 취득세 감면 종료가 돼서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리츠와 부동산 펀드 PFV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는데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했고요.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이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PFV 아까 특수 목적 회사 명목회사인데
페이퍼 컴퍼니라고 했죠. 법인세법에 의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리츠의 형태는 실체가 있고 명목회사, 부동산 펀드는 신탁형, 회사에서 이제 신탁형이다. PFV는 주식회사다. 리츠는 최소 자본금이 위탁은 50억, 자기 자본은 70억. 펀드는 규제가 없고요. PFV는 50억이다. 또한 리츠의 주식 분사는 1인 지분 40% 초과 금지, 또한 공모 예외 기간이 있는데 국민연금과 뭐 공제애들 있죠. 군인공제, 뭐 무슨 등등등 공제애들이 많은데 이런 곳은 안 되고요. 1인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펀드의 어떤 주식은 신타격은 없다. 규제가. 그다음 회사용은 금융업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다. PFV는 금융업법 등에서 제한이 있고요. 리츠의 개발 산업,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펀드는 제한이 없고, PFV는 제한이 없습니다. 차입자금 리츠를 볼게요. 순자산의 10배 이내 가능하고요. 자기자본의 2배 이내. 부동산 펀드는 제한이 없고 PFV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리츠의 자금 대여는 불가하다. 부동산 펀드는 가능하고 PFV는 제한이 없습니다. 리츠의 세제 혜택은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는 비과세. 근데 자기 관리 리츠는 제외한다. 부동산 펀드는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 비과세가 되고요. PFV도 90% 이상 배당 시 법인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주요 부동산 투자 간접 투자, 그러니까 간접 투자 기구,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비교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혼자 공부해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리츠 앞에서 먼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구조는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면 투자자가 뭐 일반 개인 기관 투자자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투자 회사 중개기관이라고 하죠. 여기다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또 중개기관들은 부동산 실물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발 이득, 이자, 임대료 등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리츠의 기본 구조를 여러분들과 한번 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 금융제도 해서 이제 뭐 부동산 투자, 간접 투자, 직접 투자가 있어요. 직접 투자는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려다 보니까 목돈이 필요하다. 큰 돈이 필요하고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죠. 양도세, 보유세, 각종 세금을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 또한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많아요. 개인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 하더라도 전문가의 눈으로 했다기보다는 어떤 감이나 아니면 옳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을 수가 있다. 현금화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직접 투자, 소형 투자자들, 구분 소유자들의 부동산 투자인데 단점이 되겠죠. 이런 게. 근데 리츠 투자 아니면 간접 투자를 보게 되면은 대형 우량의 부동산을 살 수가 있는 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받아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받아서 이런 대형의 우량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는 수익들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게 리츠와 펀드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액 투자 가능하다. 간접 투자는 세금 부담이 적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 의해서 자산이 운영이 되니까
작은 돈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고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물론 기간이 이렇게 법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뭐 전부 그런 게 아니니까 시장의 유동화가 그래도 실물 자산보다는 빠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연도별 리츠 시장 현황을 볼게요. 2010년 50개, 11년 69개, 12년 72개 리츠, 13년 80개, 2014년 98개 국토교통부의 자료가 되겠고요. 또 자산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어서 2010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한 2016년 기준 리츠 유형별 평균 수익률을 보자 하면 임대주택 9.8%, 리테일 9.4%, 오피스 9%, 혼합형 뭐 주택이나 뭐 오피스나 뭐 여러 가지 물류나 뭐 다 혼합한 게 6%, 호텔 5.3%, 물류 5.2%, 주택은 2.8%다. 근데 여기서 전체 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6%가 나오는데 평균 수익률보다 윗도는 것도 있고 평균 수익률 정도 나오는 게 있고 또 평균 수익률보다 못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동산 시장이 더 이렇게 가치나 가격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이 리츠 수익률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의 어떤 주요 연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입이 되면서 법이 설립이 되고 오늘날까지 오게 된 어떤 과정들을 설명한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4월에는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제정이 됩니다. 원래 98년부터 준비를 했죠. 우리가 IMF가 97년도 말 1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이제 98년도부터 이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2001년 6월에는 기업구조 조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기업구조 조정을 촉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CR 리츠를 도입합니다. 사실은 리츠가 도입이 돼도 나중에 이제 표가 나오겠지만 50% 정도는 CR 리츠, 나머지 반반은 자기나 위탁관리용 리츠가 되는데 그만큼 기업의 재무구조가 IMF 이후부터 그렇게 썩 많이 좋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리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부동산을 어쩌면 정리를 하는 단계가 이 리츠 발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부동산 관리를 맡기는 거.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CR 리츠를 도입을 하고 IMF 이후부터 꾸준히 CR 리츠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2004년 10월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법 도입을 하고요. 최저 자본금을 완화한다. 500억 원에서 250억 원. 빌려오는 것도 허용한다.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로. 2007년 17월에는 영업인가제로 전환하고요. 최저 자본금이 250억 원이었는데 100억 원으로 완화하고 개발 전문 리츠도 도입을 해요. 그 다음에 공모 요건도 완화. 국민연금이나 공제에서 아까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국민연금에서 30% 이상 참여할 수가 있다 하고 규제를 완화시켜줬고요. 2010년 4월 최저 자본금도 또 완화해. 100억에서 70억으로. 50억 원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차입 한도는 확대 자기 자본의 10배. 2012년 12월에는
리츠 설립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여기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어떤 불합리성,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한다. 그러니까 도입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런 문제점이 눈에 보이니 개선하고 보완을 했던 거죠. 2012년 12월에. 2013년 6월에는 리츠에 대한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하고 현물 출자를 자유화. 그다음 법인의 이사 및 감독 제도도 도입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2015년 6월에는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 공모도 하고 분산 의무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요. 개발 전문 리츠 제도를 폐지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비율을 주주들이 결정하고 이익 배당을 완화하고 리츠 정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2016년 1월에는 리츠 자회사에 대한 증권 투자 제한을 완화, 비개발 3호 위탁, 리츠 진입 규제도 완화하고요. 수시 공시 제도도 도입을 한다. 또한 2017년 3월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어떤 기간들이 있는데 최저 자본 준비 기간을 불산입한다. 이런 거. 그 기간은 빼주겠다. 주주 1인의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하고요. 상장 리츠의 특수 관계자 거래 요건도 완화한다. 그래서 규제 완화로 자꾸 이제 가고 있죠. 이런 간접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지구에서 자기관리 리츠를 이제 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참고로 읽어보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그 리츠의 종류별 비교를 해보겠는데 제가 자기관리 리츠랑 위탁관리 리츠, CR 리츠라고 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 구성 현황을 아까 조금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이아그램 표에 나온 것처럼 CR 리츠가 49%, 자기관리 21%, 위탁관리 30%인데 CR 리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간접 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기업 구조조정 리츠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IMF 이후로 지금까지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을 하려면 이제 이런 부동산 리츠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되겠죠. 리츠 구성 현황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기관리 리츠의 투자 대상은 일반 부동산이 되겠고 위탁관리도 마찬가지로 일반 부동산,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이 되겠죠. 자기관리 리츠의 회사 형태는 실체 회사가 되겠고요. 위탁관리는 페이퍼 컴퍼니, 기업구조조정도 페이퍼 컴퍼니. 상근 임직원이 있냐 없냐? 있다. 자기관리 리츠는. 위탁관리 리츠는 없다. 기업구조조정도 없다. 또 공모의 의무가 있나 없나? 자본금의 30% 이상을 자기관리 리츠는 해야 하고 위탁관리 리츠도 30% 이상 해야 되고요.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100% 사모로 가능하다. 사모펀드라고 하죠. 뭐 이런 사모 증권 발행의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0%. 처분 제한은 자기관리 리츠는 3년, 위탁관리 리츠는 또 3년,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제한이 없다. 자기관리 리츠의 회사 존속은 영속적이고 위탁관리 리츠의 회사는 선택적이다.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한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 존속은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없어지기도 하지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선택적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펀드의 어떤 그러니까 펀드의 운영 형태를 보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형 펀드 아니면 회사형 펀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리츠와 유사하다. 투자 신탁형 펀드는 이렇게 맡겨서 운영을 하게 만드는데 펀드라는 게 어떻게 어디다 투자를 해서 다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안겨다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경공매형이 있습니다. 임대형은 주로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 수입하고요. 아니면 뭔가 투자를 해서 받는 게 임대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출형은 오피스 빌딩을 개발을 하거나 개발을 하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는 매입 방식이다. 개발형은 오피스 빌딩을 매입해서 개발하고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방식이 개발형이다. 경공매형은 경매나 공매로 나온 형태의 물건을 매입을 해서 매매 차익을 바라보는 게 이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임대형, 대출형, 개발형, 경공매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펀드의 구조를 볼게요. 투자자 있는데 개인 투자나 뭐 기관 투자자가 있고 이제 여기다가 투자를 하게 됐죠. 판매, 증권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있고 수탁회사가 있고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빌딩 수익 부동산,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 펀드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형식이 부동산 펀드의 구조가 되겠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 또한 그 부동산 펀드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긴 투자 기간이 있고 불확실한 황금성, 또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거는 변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외생, 내생 변수. 근데 일단 먼저 긴 투자 기간을 볼게요. 만기 전 환매 불가능. 팔 수가 없다는 거죠. 평균 기본적으로 3년이고 뭐 7년도 될 수가 있는데 기본 3년이거든요. 그다음에 상품이 장기간이 이렇게 팔지 못한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긴 투자 기간 때문에 황금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연이어서 이제 불확실한 황금성인데 만기 후에도 부동산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만기가 돼서 그 부동산을 팔아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줘야 되는데 팔지 못하면 현금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황금성, 또 투자 금액 팔더라도 투자 금액 이하로 매각을 하게 되면 원금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펀드, 증권하고 똑같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생이나 외생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수익률이 하락이 되고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펀드가 환매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럼 다시 연장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필요할 때 현금화 시키지 못하거나 경기 변동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유동화가 늦어진다 하는 어떤 주의사항들, 그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감안하고 이제 그래도 난 투자를 한다, 펀드에 가입을 하겠다 이러면 뭐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펀드 할 때 이런 걸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은행이나 뭐 보험회사, 증권회사 쫓아가서 설명 안 들었다고 책임
직원들한테 묻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많이 공부하고 알아서 먼저 물어보고 어떤 손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펀드의 어떤 위험 사항이나 주의 사항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2장의 2-5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금융제도인데 MBS 리츠 펀드까지 다 마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